안녕하세요. 올해 33살로 결혼 3년 차에 맞벌이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강하시고 대단하구나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욕심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도 있는 사람입니다. 손해는 곧 죽어도 안 보시는 분이시지요. 결혼 준비하던 때 약간의 마찰이 생겨서 결혼 이후에는 얼마간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결혼을 장사로 생각하셨던 건지 욕심을 참 많이 부리셨거든요. 그때 일로 감정이 상해 결혼이 파토가 날 뻔까지 했는데 남편의 중재로 어떻게 잘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 덕에 시댁과는 멀어지게 되었네요. 저희 친정이 시댁과 비교했을 때 형편이 많이 넉넉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무슨 돈이 차고 넘치게 있을 정도로 부잣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은 상황이에요. 일단 친정부모님 명의로 상가 하나랑 빌라 하나를 세를 주고 있는 게 있어요. 빌라에 대출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친정부모님 앞으로 다른 대출은 따로 없고요. 두 분 노후 준비도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에요. 시댁의 경우 시어머니 혼자서 경기도 외곽의 은멸리 단위의 작은 동네에서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그쪽이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하는 위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라 아파트가 돈이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게다가 아파트만 두고 봐도 지은 지 엄청 오래된 아파트예요. 6층짜리 저층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시어머니는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위치적으로 보나 모르보나 메리트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신도시 계획 사업이 추진돼서 주변은 발전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 사는 집은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서 언덕 위에 있는 곳이라 위치적 접근성도 빵점이고 동도 4개 동인가 밖에 없어 단지도 작은 편이라서 재건축 기대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어디서 부지를 사서 아예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주변 부동산 이야기만 들어봐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이 10년도 전에 독립해 나간 뒤부터도 쭉 재개발만 기다리면서 살고 계신다는데 연애하던 중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취직한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며 생활을 꾸려나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안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사람 하나는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집안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일이 없었다 보니 연애하면서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남편 또한 저희 집이 넉넉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애초에 처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만나고 두 해 만나고 그렇게 인연을 쭉 이어오다 보니 사람이 한결같고 참 진국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람 속썩이거나 하는 일은 없겠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다.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1년에서 2년, 3년 점점 길어지기만 하는데 저희가 무슨 20대 초중반 한참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며 하는 연애도 아니고 충분히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남편 입에서 도통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 혼자만 결혼 생각을 하는 건가, 김칫국만 혼자서 한 사발 마시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렇게 괜히 저도 나이만 먹고 홍기 다 차서 소박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엔 결혼 이야기도 답답해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저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집안 형편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해줘서 그때가 돼서야 남편 집안 형편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경력도 10년 가까이 돼서 받는 연봉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머니가 홀어머니고 그나마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계신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자기가 취직한 이래로 매달 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에 자신이 없었던 건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배우자가 어머니한테 달마다 100만 원씩 보내는 남자를 결혼 상대로 보겠냐고 자신 없어 했지요. 그런데 생활비 100만 원,
까짓거 못 드릴 것도 없는 액수 아닌가 싶었어요. 어차피 결혼 후에도 맞벌이 생활은 유지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터라 나중 일이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유동적이게 재택근무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 벌이 합치면 월 1,0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라긴 한데 남편 월급만 두고 본다면 당시 남편이 저보다 딱 100만 원 더 벌고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한테 한 푼도 안 드리고 저희가 다 저축하고 하면 당연히 돈 모으는 속도에 가속이 붙겠지만 남편이 딱 저보다 더 버는 만큼 어머니한테 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있겠나 싶었어요. 감당 못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결혼 못할 것도 없겠다고 남편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고도 끝까지 자신 없어 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결혼이 어디 우리 둘만 좋아서 하는 거냐고. 아마 너네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거다, 결혼을 반대하실 거다 하면서 계속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말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닌 게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대번에 반대를 하셨어요. 어느 한쪽이 기우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시면서요. 친정 부모님이 당시 남편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연애를 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도 한 번 만나는 봐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그 월급 받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고 혼자서 자취하면서 지내면서도 정말 알뜰하게 돈을 잘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진국인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 눈이 틀렸을지언정 친정부모님은 여태 살아오신 세월이 몇 년인데 친정부모님이 사람 보는 눈이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직접 만나보시고는 곧바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면 뭘 해도 할 거라고 제 선택을 믿고 두 사람 행복을 바래주겠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어머니를 처음 찾아뵈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애초에 남편도 생활비를 보내드리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냥 자식된 놀이로 생활비를 책임져 드렸던 거지 시댁에 자주 방문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답시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저를 소개시키니 시어머니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간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해라 마라 소리보다 당장 당신이 매달 남편에게서 받고 있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던 거지요.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생활비가 끊기면 당장 생활이 안 된다면서 그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이미 남편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로 결정했던 상황이다 보니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시어머니한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호락호락 생활비를 계속 드리겠다고 나오니 욕심이 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은 뒤에 상견례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혼자 나가 살면서 고생하는 거 알고 그래서 부담스러울까봐 말을 안 해서 말인데 당장 아들 취직한 지가 10년도 더 넘었다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른 거 알지 않느냐고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곤 사실 100만 원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당장 사는 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니 이제 못해도 200만 원씩은 받는 게 좋겠다고 생활비 액수를 2배로 올려서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그게 싫다면 결혼할 때 현금 해단으로 5천 정도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상의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 그걸 친정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당시 돈을 잘 모아놓긴 했다지만 그거야 혼자서 자취하면서 어머니한테 생활비까지 보내드리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야 알뜰하게 모은 거지.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10년이면 1억이 넘는 큰 돈이잖아요. 거기에 저도 여태껏 벌어놓은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면서 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열심히 잘 모아놓았다 보니 남편이 모아놓은 돈보다는 부족하긴 했지만 적당할 만큼의 저금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친정부모님께서도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 저희 신혼살림 차리는데 모자란 만큼은 지원을 해줄 테니
괜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돈 갚고 그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었던지라. 반반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쪽에서 명백하게 더 많은 돈을 해가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현금에 단 5천을 준비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차라리 반반 결혼이었다면 어떻게 해보기야 하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한쪽으로 기운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벌써 나서서 상황을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때문에 이 결혼이 잘못되면 매달 보내드리던 100만 원도 안 보내드리는 수가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게 상황을 정리했던 거예요. 그 뒤로 결혼식 당일까지 시어머니랑 친정부모님이 상견례 이후로 따로 만날 일이 없어서 별탈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 앞대다 두고 예단 이야기를 직접 꺼낸 건 아닌데 신부 측, 그러니까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당신이 다 가져가면 어떻겠냐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대놓고 하신 거예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상황을 몰랐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이대로 하객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결혼식이 파토가 나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그 상황도 어떻게 남편이 잘 수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친정부모님께도 잘 말해서 결혼식은 무리 없이 진행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살림 차린 이후부터 시댁에는 신경을 쓰기 조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시댁과는 멀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건 몰라도 매달 보내던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챙겨서 보냈어요. 명절 때도 어버이날 때도 시댁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보자고 해도 남편이 싫다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친정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워낙에 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외로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속은 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어요. 친정부모님도 매번 명절 때 대놓고 시댁 안 가고 친정에서 내내 시간 보내가 가는 저희를 보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상황도 이해할 수 있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으니 괜찮다고. 돈 얼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이젠 시댁도 챙기라고 하셔서 결국 반강제적으로 시댁과 다시 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담스러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은 한결 후련하겠구나 싶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돈을 보내긴 했지만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게 괘씸해서 그랬나 결혼 후 1년이나 지나고 나서야 다시 상봉했는데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분위기만 팍팍 내셨고요. 대신 다른 건 몰라도 명절 때랑 어버이날 그리고 생신 때 제가 따로 드리던 봉투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3년간 결혼 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자주 연락을 해오셨어요. 원래도 관절이 약한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는 그걸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병원 쪽에서는 아직 시어머니 나이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느낌이 있기도 하고 엑스레이랑 기타 검사 결과를 보면 아직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소견을 말해주더라고요. 인공관절도 유통기한 비슷한 게 있다 보니 평생 쓸 수 있는 적절한 나이에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병원에서도 관절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무리가 안 가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시어머니 살고 계신 집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특히나 무릎 조심을 해야 하는 시어머니인데 마침 살고 계신 층이 5층이라서 문제였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일이지만 관절이 안 좋은 상황일 때는 내려가는 걸 더 조심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집도 언덕배기에 있다 보니 시어머니가 장이라도 보러 갈라치면 갈 때는 내리막길, 올 때는 오르막길 난코스에 집에 도착해서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참 관절에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서만 계실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봐야 했습니다. 외과적인 치료 말고도 상태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틈틈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사실 제안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이득뿐인 조건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세를 주고 있던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빌라인데 요 근래 전세 문제 때문에 난리통이었다 보니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세를 빼고 싶다고 해왔어요. 그래서 그 집이 비어버리게 되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세입자를 구하기보다 시어머니가 거기 와서 살면 딱 좋겠다는 제안을 해오신 거예요. 특히나 주변에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좋고 한편이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려는데 사돈 어른 생각이 딱 났다며 남편한테 말을 꺼내신 거예요. 시어머니 아파트 팔면 전세금 정도는 나올 텐데 당장 시어머니 집이 팔릴 집은 아니라서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보증금도 나중에 집 팔리고 나서 주셔도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거셨어요. 남편도 친정부모님 배려의 눈물까지 슬쩍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당장 시댁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게 뭔 제안이냐며 곧바로 거절을 하시더군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이어진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뭐하러 수준을 낮춰서 살아야 되냐고. 당신은 평생 아파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못 산다고 어깃장을 부리는 겁니다.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거 생각하면 빌라나 아파트나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심지어 그 빌라는 층도 1층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빌라가 1층이면 서울이면 반지 하나 다름없는 거라고 하면서 더더욱 싫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계속 아파트랑 빌라랑 어딜 비교하냐며 어깃장을 부리는데 저랑 남편은 도무지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럴 게 아니고 저희 집에 방 한 칸을 비워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도 나이가 있으니 남들 다 받는 며느리 효도 좀 받으면서 편하게 노후를 즐겨야겠다고 대놓고 합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친정부모님 호의에 대해 시어머니가 감사해야 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친정부모님 심보가 이상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괜히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신세지는 기분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친정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한테 갑질을 해도 세입자니까 참아야 하는 거 아니냐십니다. 그럴 게 아니고 저보고 이참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 어려운 줄 알고 우러러볼 줄도 알아야 한다며 합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그동안 처가에 눈치 보여서 어떻게 살았냐고 우리 아들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이젠 엄마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 시어머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팔아서 남편 앞으로 다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을 물려줄 거니 무조건 나쁜 조건이 아니라는데 이야기 듣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끝이 없냐고.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자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 모르시냐며 그동안 쌓인 아쉬움과 울분을 다 뱉어버리더군요. 여태까지 자기가 매달 생활비라 보내준 돈만 다 합쳐도 어머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는 살 수 있었다고. 이제 와서 그거 돌려받는다고 기쁠 게 뭐가 있겠냐며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아들이 저렇게 된 건 며느리 탓이라며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없는 집 자식이라고 돈 좀 있다고 얼마나 눈칫밥을 먹이고 살았으면 이런 소리를 하냐며 우리 아들 기죽고 사는 꼴은 못 보겠다고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할 바에 어머니랑 연을 끊겠다고 큰 소리치고 빌라도 그냥 없던 일로 물을 테니 그러신 줄 알라 말하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날로부터 2주가 더 지나서입니다. 저한테 다시 연락해서는 다리가 아파서 도무지 안 되겠다며 빌라로 들어가 사시겠다 하는데 남편이 전화기 뺐더니 그 빌라는 벌써 세입자 들어왔다고 물 건너갔으니 꿈깨시라고 이야기하대요. 2주 사이에 세입자가 구해진 건 아니에요.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당장 세입자 구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마침 또 전세대란에 이런저런 악재가 터져서 세입자 구하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빌라는 빈집인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빈집인 거 알면서 말을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더 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딱 선을 긋더군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거든 말해달라고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그 집을 영영 빈집으로 둘 수는 없으니 친한 부동산들에 연락해서 일단 전세 매물로 올려놓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가 남편 마음 못 돌리고 있으면 그 빌라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어머니, 괜히 며느리한테 효도받는 욕심 부리시다가 잘 받고 있던 아들 효도가 날아가 버리게 생겼네요. 남편이 저렇게 단호한 와중에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요. 그냥 남편이 혼자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지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가 돼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괜히 제가 오지랖 부려서 나선다고 상황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